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1, 2부에 걸친 부동산 관련 토론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788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비싸니까 빚져서라도 집 사려는 사람들이 생기니 등 떠민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8055님, 부자를 위한 부자만의 정책입니다. 집 없는 서민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목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매일 YTN을 청취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0263님, 야당은 모든 것에 반대부터 하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다 보면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비가 오는 아침인데요. 비 때문에 자동차들 얼마나 막히는지 교통정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의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 많습니다. 약수 고가차도는 건설된 30년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작업이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이 동호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상화됩니다. 현재 동호로 금호역에서 약수역을 지나는데 시속 30-4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노원교 이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다시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성남 방면 청담대교 북단부터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청담 쪽으로도 수서 나들목 탄천 1교를 지나는 데는 정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전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1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윤곽은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곽은 잡혔는데 이게 또 어떻게 심의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경환 부총리 요즘 행보를 보면은 확대 편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어제였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이 2015년 예산안 관련 중간 협의 가졌습니다. 근데 거의 틀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규모부터 보면은요. 올해보다 5%대 정도의 증가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약 375조 원대가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규모로 보면은 이제 당초 정부가 올해는 한 3.5% 정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5% 확대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 의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재정 확대한다면서 고작 5%냐 너무 작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일단 경기를 활성화한다, 경기 부양한다 할 때 나오는 전통의 각오, 이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또 이 일자리 예산, 일자리 편성도 했는데요. 올해 일단 보면은 13조 2천억이었던 일자리 예산 규모를 14조 3천억까지 1조 원 넘게 늘리기로 했다. 이렇고요. SOC 투자는 올해가 23조 7천억이었는데요. 거의 한 24조 원 넘게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SOC 투자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이 땅 파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토건 사업으로 뭐 고용 늘리고 한다는 게 창조 경제와 맞지 않는다 해서 정부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는 SOC 투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하겠다, 다른 쪽에 돌리겠다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역시 또 이 SOC 투자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 비난하고 그래도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 토건 쪽, 이 땅 파는 이 사회 간접 투자가 역시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복지 부문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확대했다고 굉장히 강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새누리당이 좀 나쁜 표현을 이제 생색도 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복지 예산 증액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실은 예산안 이제 발표하고 작년이었죠. 할 때 복지 예산 비중이 29%였다, 29.9%였다 이랬는데
올해는 현재로서 봐도 복지 예산 비중이 역사상 사상 최초로 30%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우리가 딱 생각되는 게 기초노령연금 이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자연 증가분만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30%는 넘어가는데요.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뭐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하는데 전체 다요 하고 또 어르신 독감 예방 무료 접종하겠다. 또 이 교사 처우 개선비 보육원에 올리겠다.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도 해주겠다. 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반값 등록금 예산 증액 또한 2천억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더 해서 증액을 2천억 원 해서 올해는 한 3조 9천억 원대, 많으면 4조 원대가 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예산안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정부 최종안 같기도 한데요. 18일 국무회에 거쳐가지고 이제 9월 23일 날까지 다음 달 이달 23일에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애연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죠. 저 네. 역시도 애연가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 담배값 인상 문제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이제 기자실 가서 세종시 기자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흡연율 더 낮추려면은 4,5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4,500원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 측에서 이렇게 어떤 가격을 팍 이렇게 얼마다라고 한 게 처음 같거든요. 4,500원. 현재가 이제 2,500원 수준이니까 2,000원 올리겠다. 80%를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복지부 장관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때가 됐다. 이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게 담배값하고 선거 결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담배값을 쉽게 올리지 못했던 건데 네. 4,500원 뭐 이왕 왕창 올리는데 이왕이면 뭐 더 올린다고 그러지 왜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건강 생각하고 흡연을 낮추려면 10,000원으로 하지 뭐 그러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아니 담배를 만들지 말죠 아예 차라리. 예? 예, 공장 폐쇄요. 예. 아니 KTNG에서 만들면서 참 예. 아 그 괜히 흥분이 연구 되네. 결과를 자기는 증거로 했다. 예.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이 뭐 남성 같은 경우에 37, 8%까지 있거든요. 달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2020년까지 2029%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 용역 줬더니 4,500원 정도로 가격을 올리면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담배 가격 구조 보면은요, 2,500원 현행 중에서 이 원가라고 하는 게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 세금입니다. 담배 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분담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또 이제 나눠갔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 부처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미지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걸 과연 통과시킬 것인가라고 하는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게 우리 국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냐. 세금 더 거두려는 거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요, 담배 피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담배값 네. 올려서 국민 건강 챙긴다는 얘기 하지 말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회, 스트레스 안 받는 사회. 이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주면서 담배만 끊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자, 그리고 더 이상 장록석이 금이 안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아침 뉴스 이게 가장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장롱 속 금이 안 나온다. 이제 표현이 이런 거고요. 그 금 수입이 계속해서 금 수출을 앞지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 상품 수지 봤더니 556억 원 적자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적자가 난 건데요. 그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 생산이 안 되거든요. 예. 금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적자는 2년밖에 안 됐다. 그럼 그 전에 뭐 2010년, 계속 나왔다는 2008년, 거죠. 2010년에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하다가 흑자가 난 건가? 수출이 많이 된 건가 봤더니 당시에 그까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갖고 있던 장롱 속에 있는 금들을 다 팔려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수출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 금의 상품 수치는 이 수출이 더 많고 수입이 적었는데 최근 들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팔 만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 다 내놨다라는 거 하나 하고 가격이 최근 폭락했습니다. 금값이. 그래서 뭐 이럴 바에야 그냥 장롱 속에 더 넣어두겠다. 이런 수요가 두 개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금값이 지금 되게 뭐 약세고 폭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금이 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꼭 옵니다. 항상. 이 금은 다름 아닌 돈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요. 자산의 한 5% 정도는 실물 금으로 좀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또 금값이 폭락하고 급락하다고 하더라도 뭐 돌반지 줘도 되고요. 후배 그렇죠? 커플링 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쓸 수 있으니까 실물금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 예. 근데 금값 예측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으면 힘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문구 들어보셨나요? 국내 애견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으면서 벌어지는 개가 늘어나고 있어서 생긴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은요, 이 유기견 발생이 급증한다고 하죠. 오늘 작심 인터뷰 3부에서는 이런 애견 사회의 씁쓸한 이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동으로 동물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한국 동물 사랑 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에 유기견이 평소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주로 굳이 장소에 구분 없이요. 어느 지역에서나 여름철, 그러니까 휴가철이나 혹은 장기간의 연휴가 겹친 명절 전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유기견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휴가지에 가서 개를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저희는 휴가지뿐만 아니라요. 이 휴가지에 버리는 이유를 저희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 따라올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그죠? 낯선 곳에 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분명한 이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요. 고속도로에 박스 안에 넣어서 달리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개를 버리는 이런 현장도 직접적으로 목격이 되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휴가지에 가서 버리는 이유는 그냥 분명하죠. 낯선 곳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게 휴가지 같은 데서는요, 무조건 다 유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유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낯선 곳에서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도 사실은 애견인 중에 한 사람인데, 개를 키우는, 근데 이렇게 버릴 거면, 그리고 네. 고속도로에서 박스에 해가지고서 이렇게 던지는, 이런 사람들은 왜 개를 키웁니까? 심리가 뭡니까? 예? 사실은 처음에 그냥 호기심에, 충동심에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나온 멋진 연예인들이 기르는 멋진 개, 이런 개를 나도 한번 길러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이런 충동심에 의해서 요즘에 개 가격이 또 정말 구입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혹은 무료로도 어느 곳에서나 개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데려와서 기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타나죠.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털이 빠질 줄 몰랐다. 그리고 또 훈련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훈련을 거의 한 10개월은 정말 엄격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했을 때, 이렇게 짖을 줄 몰랐다. 이렇게 사람까지 물 줄 몰랐다. 사회성이 전혀 없어서 산책 데리고 나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신혼부부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주변에 가족들이 만류를 해서 또 개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사를 갈 때 공동주택에서도 분명히 개를 기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만 개를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개를 못 키우겠다 이거군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요즘엔 좀 가장 또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판단되는 것들이 이제 동물병원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비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결국은 동물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어떻게 치료 수가를 일정하게 하든지 해야지 천차만별 아닙니까? 또. 네, 그렇죠.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정말 그래서 제가 저희 자식들 수의사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 버려진 개들은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뭐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을 준 보호소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직도 그런 곳으로 가면 이제 안락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직접 구조해서 집에 데려가서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경우, 혹은 저희 같은 이제 동물보호단체에다가 부탁을 하는 경우, 혹은 뭐 아주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보듯이 운영하시는 그런 조금 열악한 사설보호소 이런 데로 가는 경우, 혹은 불법 포획업자가 데려가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자체 보호소로 가야만 주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게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이 공고를 올릴 수가 없어요.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다른 루트로 가게 되면 전혀 만약에 분실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인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정 부분 지나면은 안락사 네. 이 시키죠. 네네, 그렇습니다. 참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네,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입양밖에 없죠. 원래 반려동물이었던 동물들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은 입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애기 동물, 예쁜 동물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기견들 입양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낮은 거고요. 또 동물보호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건강하게 보호돼서 정말 입양하고 싶은 동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악하고 치료도 아예 안 하고 뭐 그냥 방치하는군요. 예, 그런 지자체 보호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보호소에 가서 동물 입양하고 싶지 않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안락사도 물론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저는 안락사가 나쁜 게 사실은 폐사나 묻지마 입양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락사 나빠, 안락사 불쌍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자체 보호소는 안락사에 대한 민원을 피하고자 묻지마 입양, 정말 그게 번식업자가 됐든 아무나한테 안기는군요. 정말 예, 그리고 안락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행위거든요. 약물 비용도 들지만 사체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보조금 안에서 거의 50% 이상이 사체 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안락사를 안 하는 곳은 훨씬 더 많고 그냥 입양 처리해버리죠. 그럼 그게 어느 곳으로 입양 갔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멀 호딩이라는 그거 있죠. 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 자신의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한 3년 동안 7건의 애니멀 호더 사건을 저희가 직접 해결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해결했던 거는 20평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20평 주택에서 100마리가 나왔습니다. 고양이요? 강아지요? 강아지 100마리가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기르셨고요. 10년 동안 그 주변의 주인들은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와 소음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그 밑에 있는 할머니, 밑에 층에 사신 할머니는 그 오물이 찌들어서 위 천장에서 그냥 그 천장 구멍이 뚫릴 정도고 벽에다 오물이 새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악취를 풍겼었죠. 이렇게 그 과도하게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25만 마리의 애니멀 호딩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거는 동물 사랑이 아니라 동물을 하나의 수집 객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신 질환으로, 그러니까 저장 강박증이라는 정신적인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으로 가면 왜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남이 버린 물건들 계속 매일매일 주워다가 집안에 가득 쌓아놓는 사람 거의 천장까지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으로 가면 물건 호더가 되는 거고요. 이게 동물로 가면 애니멀 호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물 호더가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동물은 소음도 낼 수 있고 또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 번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그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 죽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한 사람당 기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는 법이 없어서 누구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실 저희도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애니멀 호도 사건을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100마리씩 나오면 그거 어떡하세요?
저희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임시 시설을 빌려가지고요.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저께 또다시 다른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피난민들처럼 죄인이 돼가지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이제 사실은 동물에 대한 학대인데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네. 그리고 지난번 SBS 동물농장에 나와서 많은 네.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오토바이에 이 백구 백구를 네. 끌고 다니면서 전혀 네. 이 사람은 정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동물 학대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법 적용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법은 뭐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올려놨는데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이 항상 미미하게 그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 사건뿐만 아니라 해마다 한두 건의 정말 이슈가 되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은 물론 많겠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제보받는 사건들만 해도 1년에 한두 차례 이상 뭐 악마 에쿠스라든지 악마 오토바이라든지 이렇게 오토바이나 차량 뒤에다 개를 끌고 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법부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 동물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사람의 변을 먼저 들어주죠.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물단체에 먼저 제보가 돼서 동물단체 이름으로 같이 고발이 되고 많은 어떤 그 진정서가 들어가서 이슈가 됐다면 좀 처벌 수위가 올라갔겠죠. 근데 개인이 구조해서 그냥 조용하게 사건이 처리되다 보니까 30만 원의 벌금에 그냥 그쳤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극단적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개 보면은 옛날에 물리고 물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무는 개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 사람도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도하게 동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도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우리 문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좀 답 좀 해 주십시오. 6484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키우던 동물을 보내야 하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부 서울시에 건의했었던 게 사육포기 인수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누구든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거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예. 정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동물 운동가지만 주변에 아무 가족 친척 없고 친한 사람 없고 믿을 사람 없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 나 동물을 기르지 못하잖아요, 이제. 예. 그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동물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죠. 예. 시민단체들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근데 정부에서 이런 동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사정은 누구든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받아주지 않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어차피 버리게 되죠. 근데 버리게 되면 또 그 동물을 어차피 구조해야 되거든요. 구조하게 되면 쉽게 구조가 안 돼요. 떠돌아다니면서 경계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노력, 인력의 낭비가 생기고요. 또 이 동물이 떠돌아다니면서 실제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있거든요. 동물 피하려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저는 2분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버려질 동물이라면 버리기 전에 받아주는 하지만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다른 보완적인 제도를 분명히 마련해서 이런 동물을 인수하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걸 시행하겠다 그래서 내일 그 자문위원 회의에 저도 내일 가게 되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먼저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자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 4217님 가수 이효리 씨가 동물이 살기 좋은 나라는 당연히 사람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말이 기억에 네. 남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8192님 공동주택에서 한 마리라도 개를 키우는 건 이웃에 대한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 나이는 거의 다 개를 키우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근데 하여간 개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그렇죠. 좀, 예, 질서 있게 동물을 좀 우리 사회 안에서 기를 수 있도록 사실 교육이 굉장히 개를 기르기 시작할 때부터의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사람도 받아야 되고 동물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197님, 저는 몇 년 전 키우던 개를 잃어버린 이후로 절대 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동물들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한국 동물사랑 실천협회는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주로 하는 활동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뭐 동물 구조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이제 법 개정 활동, 캠페인 교육, 그다음에 실태 조사, 그다음에 동물 학대를 직접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구조된 동물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 그다음에 입양도 가야 되니까 도시만의 입양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식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동물한테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홈페이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한국 동물사랑 실천협회 치면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애견 인구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데 독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희 동물운동가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요. 예.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서 당당하게 그 세금이 또다시 어떤 동물들의 복지에 쓰여진다거나 또 동물들이 살기 좋은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세금도 받지 않고 또 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무시당하거나 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세금을 물리면은 그만큼 키우고 싶은 사람만 키우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니멀 호도 아마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100마리 네. 키우면 그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렇습니다. 예, 3960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동물학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분들 힘내시고 가엾은 동물들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애견 인구.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 대책은 이 동물학대나 유기에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동물 학대는요, 물론 지금 처벌 수위 올라갔지만, 사실 처벌할 수 있는 학대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예.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이것도 학대로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방치하는 거, 질병을 방치하거나, 뭐 이렇게 방치해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런 방치에 의한 학대도, 이젠 동물학대 범주에 들어가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번식장이 난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엄격한 허가제를 도입해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건강한 동물들만 번식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있게 기르기 위한 교육 이런 것도 자격제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양처럼 예. 그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계속해서 애기 동물 예쁜 동물들을 선호하는 이런 그 시각들 이런 그 의식 수준들이 좀 바뀌어서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할 수 있는 타지 않고 입양할 수 있는 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그러려면 동물보호소의 책임들이 크죠. 예. 건강하고 예쁘게 잘 관리해서 동물들이 입양 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꾸는 것이 이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빅데이터로 뉴스를 분석해보는 순서 갖고 있죠.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석 때 어디 고향 가십니까? 네, 저는 청주에 내려갔다 올 생각이에요. 청주요? 예, 예. 청주야 뭐 근데 청주가 거기가 조금 교통은 안 좋아요. 청주까지 밀립니다. 그죠? 네. 교통은 안 좋아요 거기가. 가깝긴 되게 가까운데. 그렇군요. 근데 올해 추석 언급량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올해 추석 또는 한가위라는 키워드를 갖고 언급량을 좀 봤는데요. 예. 최근 3년치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추석 일주일 전 일주일간의 언급량 봤는데요. 2012년은 9월 30일이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17일까지 23일까지 21만 5천 건 정도였는데 예. 2013년에는 추석이 9월 19일이었고요. 그때는 18만 9천 건. 예. 근데 올해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언급량이 1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월호 참사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것과 더불어서 추석을 이제는 명절보다 뭐 연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좀 상당히 많아지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작년과 재작년의 전체 연관어 1위가 이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관련 이벤트들이 예.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이벤트가 4위로 밀리고 예. 선물이 그냥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언급량이 2012년엔 7만 7천 건, 2013년에 5만 1천 건이던 것이 올해는 1만 2천 건으로 예.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한 이벤트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소 연관어에서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광화문, 팽목항 이런 언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인물 연관어나 상품 연관어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인물 연관어를 보면 2012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인물 연관어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유력 후보들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요. 예. 대선이 이제 추석 밥상에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엔 그 기부 이벤트 등이 이제 많아서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엑소, 뭐 B1A4, 엠블랙, 틴탑, 엑소 등이 이제 이 상위권에 올랐고요. 예. 올해는 그 강남구의 쌀을 기부해 화제가 된 슈퍼주니어의 이특 인물 연관어 1위에 올랐고요. 그 뒤를 문재인, 박영선, 박근혜, 유민 아빠 등이 차지해서 이런 아이돌 그룹과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인물들이 동시에 오르는 예.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예년에 이제 상품 연관어를 보면 그 쌀이 늘 이제 상품 연관에 압도적으로 1위에 오르는데요. 예. 그 상품권이라는 키워드가 올해는 이 26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권이 늘 상위권에 있으니 이벤트와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송편 같은 거는 저 비슷한 언급량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그 소나무 유선충이라고 그러죠. 예. 농약 때문에 예. 농약을 많이 쳐서 이 솔잎을 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퍼졌고. 그러니까 솔잎 위에 송편을 넣으면 송편에 농약이 배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죠? 이게 되게 그 독한 농약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송편이 아니라 농약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앗간에서도 예. 요즘엔
그 송편을 찔 때 소를잎을 안 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상품연관어를 보면 뭐 아주 불까지 떼가지고 농약을 그냥 입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이 추석과 관련해서 보면 뭐 쌀, TV,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 때는 TV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화도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송편, 과일, 한복, 비디오 등이 상품연관어 상위권에 올랐고. 예. 커피 언급량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커피는. 그렇군요. 심리연관어는 어떻습니까? 추석, 명절, 긍정적인 거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뭐 세월호 참사가 있긴 하지만 심리연관어는 긍정적인 언어들이 많고요. 올해는 특히 기부라는 단어가 이게 아마 아이스버킷 챌린지나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기부라는 단어가 심리연관어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재밌다, 혹은 감사드리다, 풍성한 뭐 이런 긍정어들이 대거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SNS 인물 연금량 순위 알아볼까요?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 뉴스 이번 주 인물 언급량 10위부터 6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어제 친이계 인사들이 집결한 선진 한반도 포럼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아들 시영 씨가 다음 달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9위는 며칠 전 금수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입니다. 유병언법, 새로운 가방 발견, 측근 전향자 씨 재판 등의 검색어와 함께 높은 검색률을 보였습니다. 8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매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원, 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매각 비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이어지는 7위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POP 스타의 인기 대단하죠? 한국, 중국, 대만 등 30여 개 나라 팬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 이분의 저녁 축하 선물로 사랑의 쌀 8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선물을 어머니께서 강남구에 기부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 기특한 이분 누구일까요? 다음으로 6위는 명동 서울대 교구청에서 기자들과 세월호 문제 해법을 묻는 말에 답한 그 대답으로 순위에 오르신 분인데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자꾸만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족들도 어느 선에서 양보해야겠다고 전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6위는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이 기특한 이분은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추석 연관어 1위에 올른 기특하신 이특 씨. 이특 씨가 이제 예. 역시 뭐 그 여전히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되게 소중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예. 그래서 이 이특 씨가 그 강남구에 이제 쌀을 기증해서 강남구에 이제 어려운 계층에게 쌀을 기부를 해서 인물 연관어 7위에 올랐죠. 그렇군요.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도 순위에 올랐네요. 그 염수정 추기경은 이제 그 유가족이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 이제 종교 지도자가 좀 사회적 약자에게 이제 그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비되면서 많은 언급량을 보였는데요. 가령 뭐 교황은 위로하고 추기경은 상처 주고 뭐 이런 대비글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권력과 유가족이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쪽 다 한 걸음씩 물러나라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유가족을 향해서 양보하라고 한 것이 이제 이 비판적으로 회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어 분포가 약 19%, 이 부정어 분포가 65%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빠졌어요? 예, 김무성 대표가 11위에 이제 올랐어요. 11위에 올랐는데 바로 뒤에 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김무성 대표 관련해 가지고 뭐 김여나 이상화 같은 딸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 의지대로 되면은 참 좋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 초능력자로 생각하시나. 예. 그리고 뭐 낮술 금지령을 내렸죠. 국회에서 그 의원실 그 새누리당 당직자들 낮술 금지령을 내려서 또 얘기가 좀 됐었고요. 또 이 청년들이 너무 쉬운 일만 선호하고 있다면서 공단에 그
동남아 노동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것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 뉴스 이어서 5위부터 1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훌륭한 대통령이셨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4위는 아직도 그리운 파파입니다. 방한 여운이 계속되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고요. 네, 세월호 특별법 역시 화두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단식은 풀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역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급량이 끊임없이 고공행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고요. 1위는 지난주에 이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언급량에서 강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1위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임 대통령이 대거 순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그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아무튼 홍준표 경남도지사 예. 노무현 대통령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던 분이었는데요. 묘역을 참배했어요. 처음으로 묘역을 참배해서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훌륭한 분이셨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좀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30일에는 탄생 68주년을 기념하는 봉화음악회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을 둘러싸고 이 노무현 대통령과 또 비교하는 트위터가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또 그랬는데 가령 2003년 태풍 매미 혹시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엄청난 태풍이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뮤지컬을 관람을 했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이 뮤지컬이나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아주 정점에 있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뮤지컬을 봤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트윗들도 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위에 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순위에서 빠지고 대신에 문재인 의원이 3위로 올라갔는데 이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진짜. 좀 미묘하죠. 미묘합니다. 네. 그 박영선 이게 가령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당내에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렇죠. 실제로 새정치연합 민원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처음 뭐 세월호 특별법 합의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 전화들이 쇄도했는데 지금은 전화가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2번 합의하고 어쨌든 그게 유가족들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식을 한 문재인 의원이 주목받는 뭐 이런 양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이번 한 주간 뉴스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